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 통장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만큼 청약 경쟁도 치열해졌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만점자까지 이 청약 경쟁에서 탈락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설 전에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이 이 청약 광풍을 가라앉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연구위원,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 경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서진형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청약 통장 가입자가 국민의 한 절반에 달하는 2,5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1년 새에 한 180만 명이 추가적으로 가입을 했다고 하는데 뭐 일종의 필수가 돼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 정도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청약 통장을 가입하는 이유, 뭐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집 사기가 어렵기 때문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청약 가입 통장 청약 홈에 들어가 보게 되면요, 2,700만 명 이상이 가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짜 많네요. 더 늘어났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 우리 그동안에 현재 정부 동안에 사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네. 특히 주택 가격이 참 많이 올랐습니다. 경실련 자료에 의하더라도 사실은 현 정부 출범 당시보다 50% 이상이 이제 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데 이 가격만 오른 것이 주택 가격만 오른 것이 아니라 전세 가격도 굉장히 오르기 때문에 지금 무주택자로서는 집을 안 살 수도 없는 어중간한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주택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고 또 전세 가격도 오르다 보니까 주거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에서 현재 지금 주택 가격 자체가 평균 매매 가격이 작년 말, 즉 2020년 말에 사실 1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예. 주택 가격도 너무 비싸진 거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고 또 주변 시세 대비해서 굉장한 차익을 순간에 당첨만 된다면 큰 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청약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무주택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현재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상관없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자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유용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청약이다 보니까요. 청약 쪽에 지금 많이 이제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특정 단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최근에 예를 들어 이제 그런 청약 과정에서도 지금 가점제가 적용되면서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경쟁이 치열한 상황들인데요. 예. 당첨이 되었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는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청약의 어떤 길에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청약 통장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청약 시장이 열렸을 때 뛰어들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니까 좀 경쟁률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저희가 예전에 100대1 가지고도 얘기할 때가 있었는데 100대1은 진짜 우스운 상황이 돼버렸고 심지어는 이번에 새해가 되면서 첫 수도권 분양 아파트로 관심을 받았던 판교밸리 자이 같은 경우는 4인 가구 만점자가 탈락을 했더라고요. 69점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막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30대 뭐 이런 이제 집이 필요하신 무주택자분들이 과연 청약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들거든요. 일단 가점제의 어떤 그 기준으로 따진다면 아무래도 젊은 분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주택 청약에 당첨되기가 사실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네. 4인 가족이 69점인가 이제 받았는데 탈락을 했는데 이제 그 전용 84제곱미터 커트라인이 73점이었었거든요. 73점. 네, 그러다 보니까 한 4점 미달로 떨어졌고 그렇네요. 또 계속 이런 현상은 계속 반복될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청약 만점 가점 제도에서 이제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이 돼야지 32점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15년
이상이 됐을 때 네. 17점을 받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젊은 층한테 상대적으로 불리한 게 이제 부양가족이 6명이었을 때 만점이 35점이라는 거죠. 아, 6명이요? 4인 가족은 이제 가족 수에서 이제 미달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어서 네. 이런 부분은 좀 제도 보완이 좀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3040 시대라든지 이제 이런 세대들을 위해서 이제 특별 공급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은 가점제로 지속적으로 이제 청약 제도가 유지되는 이상 뭐 이런 어떤 불합리한 현상은 지속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희 보면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이 32점 만점인데 이게 만 30세부터 적용이 되니까 네. 사실 30대는 만점을 아예 받을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서 교수님? 이런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뭐 청약 통장을 가입했다고 집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특히 젊은 층한테는. 예, 지금 이제 이 아파트 청약 시장 자체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규제를 하다 보니까 네네. 모든 국민들이 이 신규 아파트 분양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전략들을 세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규 아파트 공급수에 비해서 예. 청약을 하는 어떤 수요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근데 사실 뭐 우리가 이제 특별 공급, 우리가 이제 신혼부부라든지 예. 다자녀라든지 이런 어떤 이 공급의 방법들이 너무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소비자들도 내가 어떤 요건에 해당이 되었을 때 당첨을 받을 수 있는지 사실 알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주택 공급에 대한 제도들을 좀 더 단순화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3040 세대들이라든가 또는 이제 주거 취약계층들은 특별한 공급을 통해서 그 지역에만 따로 공급하는 이런 형태의 어떤 제도 개선을 가져가야만 이 청약 시장의 과열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사님, 이거 이 정도면 제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도 바꿔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청약 통장에 대한 무용론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요. 제가 한번 청약 경쟁률을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예. 찾아봤더니 사실 지금 2020년 작년이죠. 전국의 청약 경쟁률 중에 제일 높은 곳이 어디냐면은 세종시입니다. 세종시. 네, 세종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전국에서 주택 가격이 제일 큰 폭으로 오른 곳이기도 합니다. 네. 예, 엄청난 쪽으로. 그래서 지금 청약 경쟁률이 지금 세종시가 153.3대 1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서울이 이제 89.8대 1로 나와 있는데요. 서울보다 더 심한 거네요. 네. 그런데 저것은 평균 그렇게 청약 경쟁률을 지역의 평균 경쟁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예. 제가 참고로 자료를 한번 찾아봤더니 네. 지금 현재 최근에 그 과천 지식정보타운 아까 만점자가 탈락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만점자가 탈락한 곳이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경우에 이제 사실은 제일 가점제의 경우에 이제 점수로서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만점인 경우에는 점수로서 더 이상 경쟁할 게 없다 보니까 그렇죠. 만점자들의 그만큼 지원이 많은 상황에서 만점자들끼리 추첨을 한 거죠. 만점자도 경쟁을 해야 돼요? 만점자가 예를 들어 한 세대를 분양하는데 만점자가 다수가 청약을 하게 되면은 한 집만 골라야 되니까. 그렇죠. 그 한 집만 골라야 되니까 만점자가 탈락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거죠. 근데 만점자라는 게 사실 6인 가족 이상을 부양하는 사람들 자격을 갖추기도 쉽지 않은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과천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는 500대 1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올해 들어와서 첫 스타트를 끊었다고 볼 수 있는 성남의 경우에서 수정구의 위례자이드 시티라는 곳에 있어서 경쟁률이 이번에 617대 1이 나왔습니다. 617이요? 예. 사실은 경쟁률을 600대 1이 넘는다고 이야기하면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사실은 말 그대로 뭐 청약 제도 자체에 있어서 사실 점수가 낮은 사람은 그냥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희망 고문에 불과한 거죠. 뭐 그 현실적인 가능성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청약 제도 자체를 뭔가 손봐야 되지 않냐. 아까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예. 현재 상태에서 아주 15년 이상의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약 통장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 좀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당첨되는 사람이 당첨으로 인해서 시세 차익을 가져가는데
너무 당첨자만 시세 차익을 통해서 그 이익 자체를 독식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명 로또 청약이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채권 입찰제 도입이나 여러 가지 제도 부분을 좀 보완해서 공정한 사회에서 이 재원 자체가 이게 좀 분배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형평성과 공정성 이런 것들이 조금 검토돼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만점자이신 분은 과연 이런 예상을 했을까 싶어요. 내가 넣을 때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넣으셨을 텐데 안 되고 나면 참 허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청약이 만점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청약 저축에 가입돼 있는 국민의 수가 국민의 절반 2,500만 가까이가 된다 그랬을 때는 네. 이미 과도한 경쟁은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청약제도의 어떤 단점이라든지 보완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나왔는데 예. 이런 것이 있다 해서 이 청약제도를 본질적으로 개선을 하게 된다라면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고 있는 청약제도에 어떤 엄청난 혼란을 저는 초래할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또 주택시장이 상당히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네.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부분별로 아니면 나이별로 아니면 세대별로 구분을 하고 또 지금은 사실 1, 2인 가구가 대세인 이 시대에 예. 사실 한 가구에서 4인 이상 산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4인 가구와 6인 가구, 6인 가구가 산다라는 거는 한 가구에서 3세대 이상이 사는 그런 가구이기 그렇겠죠.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손녀까지 사는 구조에서는 그렇죠. 인센티브를 예. 확실하게 좀 주고 그다음에 이제 4인 가구 같으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표방하는 가정의 구조 아니겠습니까? 부부와 2인 자녀. 이런 데는 우리가 지금 인구 감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4인 가구는 청약 가점에 별도로 플러스 알파를 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어떤 운영의 어떤 묘미를 좀 더 살려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청약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예.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지금 이 청약제도가 과열되고 있는 또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주택 가격이 급속도로 상승을 하고 또 이 주택 가격이 상승되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접목이 되는 가운데 시세 차익과 공급 가격의 어떤 괴리가 지금 상당히 커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 시중에서 말하는 말로 로또 분양이 되다 보니까 그 이익이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과열시키게 되는 근본적인 또 원인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익을 어떤 식으로 환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담아내는 그리고 사회적인 합의를 볼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제도 개선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라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개선 네. 아니면 청약제도의 어떤 틀을 완전히 변형한다든지 이런 거는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서 기자님 어떠세요? 사실 지금 뭐 이런 제도가 사회 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아까 뭐 1, 2인 가구가 대세인 지금 이 시대에 44인 가구가 주루였던 그 시대의 제도를 가져간다는 것도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뭐 위장 결혼하고 이런 위장 이혼하고 이런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이게 이제 모든 제도라는 것이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겠죠. 우리가 청약 제도가 되었던 뭐 채권 입찰 제도가 되었던 장단점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제도들을 운영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분양 가격을 통제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수요자들이 원하는 공급은 사실 이루어지지 않고 보통 우리가 이제 1년에 약 30만 가구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수요자는 지금 전 국민의 절반 2,500만입니다. 그죠? 그렇죠. 2,500만 중에서 수요자는 있는데 지금 공급 자체는 사실 1년에 30만 가구 정도밖에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공급 부족과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 자체가 지금 현재 이런 이 로또 청약에 광풍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시장 자체가 뭐냐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지 않으면 이 제도가 또 로또 청약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 시점,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의 시점,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공급 부족, 이러한 일에 여러 가지 제도들이 복합적으로 부정적인 효과,
규제의 어떤 나쁜 효과들이 자꾸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죠? 안 좋은 시너지를 낸 거죠. 예. 여러 가지 제도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제도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부에서 이 로또로 줄 것이 아니라 실소유자들이 실질적으로 청약을 해서 내가 이 정도 점수가 되면 분양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도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600대 1 이러면은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600명은 또 인터넷을 통해서 청약을 하고 그렇죠. 청약 점검을 내고 각종 서류를 갖추고 그렇죠. 이런 사회적 비용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낭비가 되겠네요. 그러한 사회적 비용들을 줄일 수 있는 제도들을 갖추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박사님, 그 후분양제는 네. 대안으로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대안이 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후분양제가 대안이 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죠. 측면들이 있는데 네. 사실은 후분양제 논의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 청약 과열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 분양가 상한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고 처음에 이제 주택의 품질 부분과 관련돼서 그렇죠. 사실은 선분양을 했을 때 생겨나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이제 시민단체에서도 많이 이제 주장을 해왔고요. 그렇죠. 지금 뭐 보지도 않고 집을 사야 되는 그렇죠.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네. 이제 사실 배제하고 실제 이제 완성된 어떤 주택에 있어서 품질을 확인하고 내가 아주 고가의 어떤 주택의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그렇죠. 사실 후분양제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사회적 기능을 하는 것은 맞는데요. 예. 문제는 후분양을 하게 되면요. 이 전체적인 현재의 분양 가격보다 네. 사실은 분양 가격의 책정 시기가 2, 3년 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택 가격이 현재보다 훨씬 분양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분양가가 오르는. 그렇죠. 아. 분양가 자체가 그래서 지금 선분양의 경우에 있어서는 선분양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폐해도 많이 있지만 예. 사실은 사전 분양 즉 선분양을 통해서 분양가가 2, 3년 전보다 먼저 책정된다는 측면에서 그 분양되는 시점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시세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어서 가격이 책정이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후분양제로 하게 되면 주택의 건설사들이나 사업자들이 그것을 완성시켜서 그 시점에서 말 그대로 하나 완성된 물건, 즉 주택의 시세 가격에 거의 근접하는 쪽으로 분양가를 책정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걸 만약 또 정부가 다 완성됐지만 시세보다 30~40%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해라고 가격에 통제를 하게 되면 네. 또 그것으로 인한 그런 또 다른 문제를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후분양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예. 작년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은 이제 민간 택지에도 이 분양가 부분에 대한 그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서 그것을 회피하려는 움직임들이 주택 재건축 단지에서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후분양을 하겠다. 후분양을 하게 되면 주택 가격이 분양가가 올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회피하려고 했는데 정부가 그것도 막았습니다. 후분양하는 경우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막았는데 네. 문제는 최근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1, 2년 사이에 사실은 우리가 공시지가 혹은 공시가격 자체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그게 그렇죠. 현실가율을 갖다가 정부가 현실에 맞도록 이제 한다고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이 분양가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오르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둔촌 주공 같은 경우에도 당초 분양가가 저렴해서 사실은 너무 압박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분양을 못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분양가 자체가 지금 굉장히 예상보다 많이 오르고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기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후분양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은 많지만 여러 가지 가격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에서 그렇게 환영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잘 형량을 해서 아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지금 뭐 청약제도의 맹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청년층에 대한 제도 좀 부족한 부분들 이런 부분인데 이러다 보니까 정부가 초장기 모기지론을 좀 준비를 하겠다라고 지금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한 40년에 걸쳐서 갚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데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 청년층이 좀 주거를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제도로 좀 판단하십니까? 이제 청년층이 주택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어떤 청약저축의 어떤 가점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다음에 청년층의 소득 기반이 공고하지 못하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뭐냐면 DSR이라든지 이런 소득 기준이 공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DSR이라든지 이런 어떤 대출 규제를 적용받을 때에는 상당히 상대적인 열의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초장기 대출 제도 상품들이 나오지 않으면 어떤 의미에서 본다라면 청년층한테 집 사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30년, 40년짜리 어떤 초장기 대출들이 나온다라는 거는 청년들의 DSR 규제를 완화시켜 줄 수 있고 매년 부담할 수 있는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총량적으로 본다 그러면 대출 규모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주택 구입이 좀 쉬울 수 있다라는 어떤 제도적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30년, 40년의 어떤 초장기 대출은 당연히 도입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기적으로 조금 다소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3, 40년, 뭐 40년씩 모기지를 내서 이제 나눠 갚는 거잖아요. 나눠 갚으면 뭐 그만큼 부담이 덜어지는 역할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40년이면 보통 청년층이 뭐 취업하면 25, 뭐 30 요즘에 이렇게 나이가 되는데 40년을 갚는다는 얘기는 한 뭐 60, 한 65이나 70살까지 이거를 갚아 나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게 가능한 건가? 요처럼 은퇴 시기가 빨라지는 시점에 이게 가능한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가격이 세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모기지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제 직장을 얻고 나면 바로 이제 주택 대출을 통해서 집을 살 수 있는 제도를 이미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택금융 제도가 상당히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은퇴하는 시점까지를 결국 이제 갖는 이 모기지를 이제 갚아 나가는 변제해 나가는 시점으로 잡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뭐 글로벌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이 사태들이 우리가 주택 경기가 이제 활성화될 때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의 10%만 자기 자본을 갖고 나머지 90%를 이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은퇴할 때까지 이제 갚아 나가는 거예요. 그 90%를? 예. 자, 그런데 그게 이제 이 금융기관에서 은행의 어떤 부실 채권들을 만드는 거예요. 90%까지 해주다 보니까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50%, 60%로 지금 이제 이 자금 대출을 어떤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빨리 풀어서 우리가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는 우리는 주로 이제 담보 능력이라든가 변제 능력을 담보로 해서 이제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렇죠. 그죠? 상환이 가능한지 봐야 그렇죠. 되니까. 그런데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 이러한 장기 모기지론 제도들을 하루빨리 좀 도입을 해서 이게 보통 한 60%는 너무 적고 보통 우리나라 같은 실정을 보게 되면 약 30% 정도 자기 자본을 가지게 되면 나머지 70% 자본을 우리가 이제 은퇴할 때까지 갚아 나가는 시스템으로 금융 상품을 개발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30 세대라든지 또는 우리가 청장년층들이 내 집을 마련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우리가 도입할 그러니까 이제 뭐 정부에서 얘기하는 40년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한 30년 정도 우리가 이제 30대에 내 집을 마련해서 우리가 이제 60대 은퇴할 때 다 갚을 수 있는 이런 상품들을 개발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말씀 주세요. 저는 이제 지금 두 분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굉장히 전체적으로 뭐 제도의 어떤 바람직한 방향성에서도 저는 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40년으로 장기 모기지론을 이제 상품으로 내놨을 때 과연 시장에서 특히 젊은 세대들, 이제 연끌로 인해서 정말 힘들게 주택을 마련해가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환영받을 것이냐. 사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 장기라는 게. 그렇죠. 그러면 한 40년 동안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다가 공공기관에다가 월세 내는 거가 다름이 없는데 그것을 갖다가 환영할 것인가를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요. 그렇게 환영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지금 우리 토지 임대부도 마찬가지고요. 또 뭐 지분 부분을 갖다가 나누어서 하는 구입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것은 중간에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하는 경우에 그 주택을 보유하신 분이
시세 차익을 자기 것으로 누릴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현재 주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이 왜 연끌을 하느냐 하면 주택 가격이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소득을 모아서 주택을 구입하기가 힘든데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연끌을 하는 이유는 그 시세 차익 자체를 자기 것으로 돌릴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모기지론이나 이런 공적 자금이 사실 투입되는 상품의 경우에 있어서는 중간에 시세 차익이 오르더라도 그것을 팔아서 자기의 시세 차익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 제공이 아마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40년짜리 장기 모기지론이라면 40년 동안 말 그대로 계속해서 갚아 나가기만 해야 되는 그래서 온전한 자기 주택으로 되는 70세 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그때 주택을 시세 차익으로 환산한다는 것 자체가 완전한 100%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주택을 팔아서 시세 차익을 가진다는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시장에서는 바람직한 어떤 제도의 어떤 양상이긴 하지만 우리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이것을 상품으로 해서 젊은 세대들이 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마디 한다면 저는 젊은 층한테는 상당히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대출을 내가 기간을 선정한다든지 이런 거는 소비자들의 어떤 니즈가 이제 감안된 얘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제 우리가 30대, 40대들은 뭐 40년 상품이 나온다 그러면 전혀 기회가 없기 때문에 10년짜리를 쓸 수도 있고 뭐 경제력에 따라서 5년짜리를 쓸 수 있다라는 거는 그거는 누구나가 예측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집값이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그리는 어떤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그 구조가 나오는 상황에서 한국 사회는 이미 지금 자산의 차별성이 극대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거든요. 피케티 지수가 8.0 이상이 나오는 어떤 이런 상황에서 최고 수준의 어떤 자산 불평등 시대에서 대출 제도의 개선이라는 거는 저는 안정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하나의 시그널이 될 거라고 선택하고 그 기간의 선택은 다양할수록 소비자들은 유리한 상품을 고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아직은 조금 이제 덜 발달돼 있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모기지론을 쓴 다음에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영모기지론으로 이제 주택을 다시 환원하는 방식으로 지금 할 수 있고요. 내가 이 집을 사서 40년 모기지로 주택을 샀다 하더라도 20년 후에 내가 경제력이 있다 그러면 일시불로 갚아버릴 수도 있고 또다시 주택을 갈아탈 때 새로운 론을 일으켜서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주택과 관련돼 있는 대출 상품은 저는 다양할수록 소비자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내 집 마련의 어느 수단에 어떤 구체화가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환영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모기지론이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따지는데 그거는 사실 논란의 가치가 전혀 없어요. 앞으로 모기지론 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이 주택을 모기지론을 통해서 가입을 했을 때 앞으로 그 주택 가격이 상승하느냐 상승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락을 하게 되면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 대신 지속적으로 우상향 상승을 하게 되면 모기지론은 엄청난 실효성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상향한다는 전제하에 실효성이 있다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서울의 주택 가격을 평균 5억, 즉 최소한 5억은 좀 넘는 상황이고 평균 아파트의 매매 가격은 지금 10억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인데 5억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30대 예를 들어 이 모기지론 40년 모기지론을 하게 되면요. 월 한 120에서 130만 원 정도를 계속 부담을 해요. 그것을 40년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근데 월 120만 원이라는 것은 월세로 우리 계산한다고 생각하면은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젊은 세대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해서 아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뭐 말씀하신 대로 선택권을 주고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수요자들이 선택하는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좀 조밀하게, 좀 치밀하게 좀 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이렇게 40년짜리 모기지론까지 언급하고 제도가 뭐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결국은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40년 쪼개서라도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걸 검토하는 건데 집값이 오른다는 얘기는 결국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서인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설 전에 획기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 토지 보상도 기존보다는 좀 단축하겠다. 뭐 10달 정도 이상은 단축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뭐 청약 광풍
뭐 패닉 바잉 뭐 이런 것들이 좀 잦아들 수 있는지 완화될 수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획기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이제 앞으로 설 전에 이제 나오게 지금 공고가 나오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했죠. 만약에 이제 이것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확실한 공급 시그널을 줘야 된다라는 거죠. 누구나가 믿을 수 있는 공급 시그널이 아니라면 사람들은 여전히 심리가 불안해질 겁니다. 사실 그렇죠. 최근에 주택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 어떤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걷어놓고 봤을 때 정부 정책에 대한 불안감 확대, 그러니까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라는 부분과 정부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시장은 다른 방향으로 주택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불안 심리가 이제 가세되면서 그렇죠. 상당히 거래량도 받쳐주고 가격도 급등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저희가 2000년을 겪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임기 한 1년 조금 더 남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정부 대책을 내놨을 때 획기적인 공급 방안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믿음이 앞으로의 이제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주요 포인트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에 이번에 나올 수 있는 정보는 뭐냐 하면 이제 어떤 대출제도와 정비와 청약제도 정비를 비롯해서 공급 시그널을 시장에 확실하게 주고 그것이 어느 지역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가 자리 잡을 수 있을까가 저는 이제 이 본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대통령이 획기적으로 말씀하신 그 지역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봤던 그냥 그저 그런 단지 숫자 채우기 위한 이런 공급이었냐가 이제 하는데 새로 국토부 장관도 이제 들어섰고 이제 아마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만약에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라면 2021년의 주택 시장도 여전히 2020년에 어떤 재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 화면에 3기 신도시 지역들이 나가고 있는데 3기 신도시가 발표되자마자 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그 지역에 살아야지 이제 청약을 나중에 넣을 수 있다 보니까 전셋값이 상승하는 뭐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설 전에 주택 공급 대책이나 지역들이 나오면 또 먼저 움직이는 이제 수요들이 움직이면서 또 가격 상승을 이끌면 어떻게 하나 또 다른 부작용을 또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 신도시 제3기 신도시를 통해서 공급을 하게 되면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사실 3기 신도시 공급보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일으키게 되고 우리나라가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구수도 감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가구 수도 줄고 그다음에 이제 외곽 지역들이 선럼화되는 이런 현상들이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공급 대책을 세울 때 사실 신도시 공급도 일정 부분 필요하겠죠, 그죠? 그렇죠. 근데 지금 상기 신도시 물량을 갖고 새로운 수요들을 그대로 충족하기에는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이 기존 재고 주택이 시장에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 제도들을 바꿔줘야 돼요. 왜냐하게 되면 지금 이제 그 다주택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택을 내놓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뭐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제 논란들이 많이 일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다주택자들이 왜 주택을 시장에 내놓지 않느냐? 세금으로 다 뺏기기 때문에 안 내놓아요. 그래서 이러한 양도소득세의 과세 시점을 처분 시점이 아니라 매수 시점을 기준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취득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70% 내라. 그러면 매수 세력을 잠재울 수 있는 거예요. 1가구 1주택자들이 다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여력들을 억제함으로 인해서 매수 수요를 좀 억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 다주택자들에게는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50%만 내. 그래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규제를 좀 완화해서 풀어주다 보게 되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시장에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주택 공급만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얘기하는 획기적인 특단의 공급 대책은 기존 재고 주택들이 시장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것이 가장 우선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서 교수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이런 방안이 좀 좋을 것 같다고 제시를 해주시긴 했지만 사실 정부는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뭐 종부세라든지 양도세 중과하는 시점이나 이제 뭐 끝나는 시점이나 시작하는 시점 이런 것들은 기존대로 가겠다라고 그렇죠.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연 제도를 바꿀까라는 의문은 들거든요. 일단 정부는 양도세 부분과 관련해서나 아니면 또 보유세 부분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 세제 부분이 지나치게 이제 부담을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공감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을 완화한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주게 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오히려 더 또 투기적인 수요들이 많이 이제 유입되는 그럴 가능성들을 갖다가 배제하고 싶어하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정부를 지지하시는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것 자체가 그분들이 지금 누리게 될 시세 차익 부분들을 온전하게 가져가는 것 자체를 두 눈 뜨고 못 보겠다. 이런 어떤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향후에서 지금 이번에 서 교수님이 잘 지적했다시피 지금 시장에 있어서 수급에 있어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공급 부족에는 신규 주택을 통해 건설을 통해서 공급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 주택의 물량들이 많이 좀 나와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그 3기 신도시를 이야기했고 또 아마 설 전에 나올 또 새로운 신규 택지 가운데 지금 아마 광명 시흥지구가 또 급부상되고 있다고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규모 자체도 기존의 분당 신도시에 거의 근접하는 상당히 큰 규모, 신도시급이다. 분당 신도시급의 한 4분의 3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면적으로 해서 한 9만 5천 가구 정도 예전에 아마 그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됐다가 네네.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아마 지정이 취소됐던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하는 건 좋은데요. 근데 과연 이런 것들이 정부가 지금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수요나 이런 부분들을 충족을 다 시킬 수 있느냐? 그렇지만은 또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지방으로 내려갔던 많은 투자 자금들이 수도권으로 회귀하고 있고요. 맞아요. 또 서울로 지금 모여들고 있는데 예. 지금 최근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수도권의 집값 상승률이 지금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런 그 앞으로 향후에 수도권이나 서울로 모여드는 자금들 속에서 서울은 또다시 전체적인 주택 자체가 고령화가 되어 있습니다. 노후화가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정부가 앞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서 교수님 말씀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신규 택지를 갖다가 확보해가지고 공급은 공급대로 준비를 좀 해주시고 기존 주택의 도심에 있어서 지금 고밀 개발이나 좀 역세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왜 지름길 즉 기존의 재건축이나 재개발 부분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사실은 노후화되고 가고 있는 부분들을 좀 변화도 시키면서 그렇죠. 공급도 좀 충족시킬 수 있는 그 지름길로 저는 꾸준하게 하시는 게 시장 안정을 위해서 장기적인 어떤 방향이 아닐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알고는 계시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그거로 인해서 또 다른 부작용들을 지나치게 우려해서 주저하고 있는 것이 우리 부동산 시장의 지금 현주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근데 뭐 공공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해서 주택들이 나오고 공급이 거기서도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는 있지만 정부는 일단 이런 지역에 대한 뭐 추가 인센티브 부여나 이런 것들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금 뭐 공식 입장을 통해서 밝혔거든요. 그 얘기는 기존의 주택을 통한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또 낳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는 이제 지난번 발표도 있었지만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네네. 공공재개발 분야에서 한 4,700호 정도를 공급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네. 했죠. 결국에 뭐냐면 지금 일반 재건축 시장에서 대형 단지들이 요구하는 거는 이제 분양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거나 아니면 유예시켜달라는 거하고 네.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해달라는 어떤 요구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급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규제를 다 풀으라는 얘기를 애둘러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미 정부에서 이제 공공재개발과 재건축을 표방하겠다 그래서 공공재개발에서 어느 정도 이제 4,700호가 나오고 이것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게 된다 그러면 여타 지역에서도 상당 부분 저는 참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어떤 공급을 이제 확대시키는 어떤 부분이고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거를 대대적으로 완화를 시켜주기 어려운 거는 아마 멸실 주택 때문에 또 순간적으로 생기는 전세 시장의 혼란이라든지 가격 폭등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단계적으로 저는 해야지 제도를 어떨 때는 강화했다가 어떨 때는 완화해가지고서 한다라면 시장은 더 혼선을 많이 가져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시그널대로 움직여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지금 현재 이제 예고돼 있는 것 중에
신규로 이제 공급할 수 있는 지역에 조금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역세권 고밀 개발. 네. 결국에 뭐냐면 삼정 일반 주거 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을 전환하는, 시켜서 네. 용적률 700%까지 해서 중밀도 아주 대형 단지가 아닌 중밀도 정도의 주택 공급의 어떤 시그널을 공급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시장에 준다든지 또는 이제 공공소규모 재건축 대형으로 뭐 4,000세대, 5,000세대 이주 세력과 멸실 주택이 대형으로 나는 것보다는 아파트들이 이제 소량으로 1,000세대 내외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이제 공공 인프라들을 도입시켜서 이제 재건축 속도가 이제 빠르게 한다라는 또 빠르게 시켜서 공급을 안정시켜 줄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상기 신도시 조기 정착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확실하게 좀 공급 시그널을 좀 줘야 된다 그러고 그걸 확실한 일정을 좀 가시화시키는 것이 제일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최근 이제 되고 있는 신규 택지를 어디에다 개발할 것인가. 그래서 뭐 강명 시흥지구라든지 고양 덕양구 뭐 화잔동 일대라든지 김포 고천 또 일부 언론에서는 뭐 그린벨트 일부를 해소해서 뭐 이렇게 공급할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시장을 잠재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신도시 규모를 발표한다라면 지금 3기 신도시 발표한 지 지금 2년 지났는데 현재 이 정도의 지금 사업 속도가 나고 있는 아무리 사업 속도를 서두른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장기 시기를 2027년 이후를 볼 수밖에 그렇죠. 없다라는 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게 현실적이고 가장 빨리 지금 가장 공급 불안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높아 있는 게 2021년, 2022년이잖아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이 시기에 다른 시기보다 약간 주택 공급이 부족하니까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것이다라는 게 저는 시장의 지금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이거를 어떻게 억누를 것인가 그리고 이 수요에 대한 안정성을 어떻게 줄 것인가가 저는 이번 정부 대책의 키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님 어떠세요? 사실 기존 주택자들에게 대한 당근도 좀 주면서 신규 주택 공급도 같이 돼야지 좀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예. 들거든요. 정부에서 뭐 인센티브를 당근처럼 주겠다 안 주겠다 이런 시그널을 보내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는 공급 그 주택 수에 너무 이렇게 매몰이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역세권에 대한 고밀 개발, 저층 주거지 개발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을 높여서 인센티브 주는 것 자체가 도시의 난개발이라든가 주거 환경들을 악화시킬 수 있다. 더 나쁘게 만들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서울 도심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는 용적률을 높여준 만큼 건폐율을 낮추어서 그 낮춘 건폐율에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써야지 공공임대주택 공급 쪽에 일부 개발 이익을 영구임대주택으로 가져와서 공급을 하겠다? 그거는 민간에서 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공공영구임대주택은 오로지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서 국가가 공급해야 될 의무예요. 그걸 왜 민간에서 떡을 나눠서 가져가느냐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소유자들은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취득세를 따로 내고 그다음에 이제 등기 비용도 따로 내고 그다음에 이제 초과 이득이 있으면 초과 이득세도 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재산세도 내고 또 뭐 종부세 대상이 되면 종부세도 내고 그렇겠죠. 세금을 다 낸단 말이에요. 그거를 거두어서 정부에서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의무를 다해야지. 그거를 인센티브를 주겠다 안 주겠다. 나중에 이게 후손들에게 도시 환경을 악화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러는 것들이 그리고 아마, 이제 네. 정부에서 역세권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할 때도 어느 정도 이게 규모의 경제를 갖춰줘야만 용적률을 높이고 건폐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 200세대, 300세대 흑석동을 제외하고는 나홀로 아파트에 지금 수요자들이 선호하지 않아요 또. 나홀로 어느 아파트들을. 정도 네. 규모의 경제를 갖추어서 도시 환경을 전체적으로 서울을 이 국제사회에 맞는 경쟁력 있는 도시로 건설하겠다는 장기적인 어떤 플랜이라든가 이런 이
거시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지 자꾸 숫자에 너무 매몰되어서 이렇게 공급 대책들을 발표하는 게 네. 마음이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어요. 사실 지금 뭐 마음은 하나일 겁니다. 수요자들은 내 집 하나 갖고 싶다라는 열망에서 지금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정부도 뭐 제도 보완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설 전에 공급 대책이 나온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규모의 어떤 지역에 어떤 또 시그널을 줄 수 있을지 지켜보고 저희도 한번 토론의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성교선임 연구위원, 이재문 소장, 서진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